서울 외곽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23년간 헌신적으로 가족을 돌봐온 한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을 짓던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집안 떠드는 앵무새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4억 원의 집을 팔고 호련히 떠난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윤혜숙은 알람 없이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그녀만의 고요한 시간이었죠. 서울 외곽 신도시의 32평 아파트, 8층에 위치한 집은 4명의 가족이 살기엔 조금 비좁았지만 그래도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혜숙은 침실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양말 신은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었죠. 23년째 이어온 습관이니까요. 부엌 불을 켜자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맞춰둔 상태였으니까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미리 씻어둔 쌀이 물에 불어 있었어요. 30분 후면 고슬고슬한 밥이 완성되겠죠. 그 사이 혜숙은 냉장고를 열어 오늘 아침 메뉴를 점검했습니다. 동현이는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수빈이는 된장국을 선호하지. 지우는 계란말이 없으면 밥을 안 먹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재료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건 혼잣말이라기보다는 매일 아침 되뇌는 주문 같은 거였어요. 가족 각자의 취향을 맞춰주는 건 혜숙에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김치찌개 재료를 준비하면서 혜숙은 문득 자신의 아침 식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뭘 먹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남은 반찬들로 대충 때우거나 가족들이 남긴 걸 마저 먹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이 나이에 별거 아니지. 혜숙은 스스로를 달래며 도마 위에 김치를 올렸습니다. 칼질이 리드미컬하게 이어졌어요. 23년간 같은 동작을 반복해온 손놀림은 이제 예술의 경지에 가까웠죠. 6시가 되자 집안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건 아들 동현이었어요. 40대 초반의 동현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매일 7시 반에는 집을 나서야 했으니까요.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씻고 와라. 밥 다 됐어. 동현이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혜숙은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는 보글보글 끓고 있고 된장국도 간이 딱 맞게 완성됐습니다. 계란말이는 노릇노릇하게 부쳐져 접시에 담겨 있었죠. 곧이어 며느리 수빈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의 수빈은 재택근무를 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였어요. 출근 시간이 자유로워 아침을 천천히 먹을 수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수빈아. 밥 먹자. 수빈은 식탁에 앉으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도 폰을 놓지 않더라고요. 혜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건 초등학교 3학년인 손녀 지우였습니다. 10살 아이답게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나 엄마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지우 잘 잤니? 어서 앉아서 밥 먹자. 가족이 모두 모인 아침 식탁. 언뜻 보면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숙의 눈에는 미묘한 균열들이 보였어요. 수빈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주신 김치 말고 엄마가 사온 유기농 김 먹자. 몸에 더 좋아. 혜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김치는 혜숙이 직접 담근 거였거든요. 무농약 배추를 사서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인데 유기농 김보다 못하다는 건가요? 수빈아, 어머니 김치도 좋은 재료로 담그신 거야. 동현이 아내를 살짝 타이르듯 말했지만 수빈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지우가 김치를 너무 매워해서요. 순한 맛 김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변명 같은 설명이었지만 혜숙은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래, 지우 입맛에 맞는 게 제일 중요하지.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작은 상처 하나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죠. 아침 식사가 끝나고 동현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혜숙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나갔고 집에는 혜숙 혼자 남게 됐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해숙은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장을 보러 가고 저녁 메뉴를 준비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왔나? 문득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분명 자신만의 꿈과 계획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가족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게 당연해져 버렸거든요. 해숙은 잠깐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죠. 모두들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빈이 돌아왔습니다. 재택근무라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에서 보내며 화상회의를 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했죠. 해숙은 소음을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머님, 청소기 돌리시려면 제가 작업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 그래. 알겠어. 해숙은 청소기를 도로 집어넣고 걸레질로 대신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손걸레로 바닥을 닦았죠.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해숙은 또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어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메뉴니까요.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드는 동안 해숙은 예전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을 때는 요리하는 게 즐거웠어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고 가족들의 반응을 보는 게 기뻤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의무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해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존재감이 희미해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 그런 역할들 속에 진짜 자신은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여들었어요. 갈비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와, 어머님 갈비찜이네. 오랜만이에요. 수빈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때는 해숙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맛있게 먹어라. 오늘 좋은 갈비 있어서 사왔어. 할머니, 고기 많이 주세요. 지우가 수저를 들고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해숙은 계속 요리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식사 중간에 또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빈이 지우에게 말했어요. 지우야, 할머니 음식 맛있지?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살이 쪄. 에이, 괜찮아요. 할머니 음식은 건강해요. 동현이 딸을 두둔했지만 수빈은 계속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비만이 문제라고 하던데 조심해야죠. 해숙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죠. 자신의 요리가 손녀에게 해가 된다는 건가요? 저녁이 끝나고 가족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현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수빈은 침실에서 드라마를 봤죠. 지우는 숙제를 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요. 해숙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상처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 해숙은 작은 한숨을 쉬며 마지막 그릇을 닦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가족이 잠들고 내일 또 새벽 5시에 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설거지를 마치고 해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동현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동현아, 내일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니? 엄마, 그냥 평소처럼 해주세요. 뭘 해주시든 맛있어요. 대답은 듣기 좋았지만 왜인지 허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됐습니다. 해숙도 침실로 향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해숙은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된 걸까?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공기와 같은 존재 말이죠. 있으면 당연하고 없으면 곤란하지만 특별히 인식하지는 않는. 내 이름이 뭐였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혜숙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언제부터 없어진 걸까요? 모두들 어머니, 시어머니, 할머니라고만 부르더라고요. 해숙은 눈을 감고 내일을 생각해봤습니다.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가족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그런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그날 밤 해숙은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해숙은 전날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이뤘지만 습관처럼 몸이 먼저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수빈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왔거든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늘 이 시간에 일어나지. 수빈이는 왜 이렇게 일찍? 아,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미리 준비하려고. 수빈은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어요. 해숙은 문득 궁금해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침부터 폰으로 뭘 그렇게 보는 걸까요? 수빈아, 아침부터 폰으로 뭘 그렇게 봐? 아, 그냥 뉴스랑 메시지 확인하는 거예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신호 같았죠. 해숙은 말을 멈추고 다시 아침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곧 동현과 지우도 일어났고 평소와 같은 아침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수빈이 계속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여보, 밥 먹을 때는 폰 좀 내려놓지 그래? 동현이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중요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서. 그래도 식사 시간만큼은. 알았어요, 알았어. 수빈이 폰을 테이블 옆에 뒀지만 계속 신경 쓰는 게 보였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또 폰을 집어들었죠. 해숙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모여 앉은 자리에서도 각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오늘 방과 후 활동 있어서 늦게 와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뭐 하는 거야? 코딩 수업이요. 컴퓨터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 거 배워요. 우리 지우 똑똑하네. 할머니는 컴퓨터 어려워서 모르겠더라. 해숙이 웃으며 말하자 수빈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디지털 문해력이 필수죠. 어머님도 배우시면 좋을 텐데.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 너무 어려워.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 친정 엄마는 65이신데도 인터넷 쇼핑하고 유튜브도 보세요. 수빈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해숙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처럼 들렸죠. 수빈아,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 방식이 있으시니까. 동현이 어머니를 감쌌지만 해숙은 이미 마음에 작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동현이 출근하고 지우가 등교한 후 집에는 해숙과 수빈만 남았습니다. 수빈은 거실에서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했어요. 해숙은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수빈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해숙은 수빈에게 물어봤습니다. 수빈아, 점심 뭐 먹을래? 저는 간단히 먹을게요. 샐러드나 과일 같은 걸로. 그럼 내가 샐러드 만들어줄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수빈이 부엌으로 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울토마토와 상추, 오이 등을 꺼내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기 시작했죠. 어머님은 점심 뭐 드실 거예요? 나는 남은 반찬으로 대충 먹을게.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샐러드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수빈의 제안이었지만 해숙은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생 한식을 먹고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샐러드를 권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나는 원래 먹던 대로 먹을게. 에이, 한번 드셔보세요. 의외로 맛있어요. 수빈이 억지로 권하는 것 같아서 해숙은 할 수 없이 샐러드를 조금 집어먹었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역시 입에 익지 않았어요. 어때요? 맛있죠? 응, 맛있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호의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죠. 오후에 해숙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대형마트에 가서 저녁 메뉴 재료를 사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마트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와 잠깐 인사를 나눴어요. 해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늘 그렇죠 뭐. 김 여사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바쁘고. 그러게요. 우리는 언제나 남을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생선구이와 미역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우가 생선을 좋아하거든요. 생선을 손질하면서 해숙은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생선 손질하는 것도 서툴렀는데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그때 수빈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뭐예요? 생선구이랑 미역국 해. 아, 그래요? 지우가 요즘 생선 비린내 싫어하는데. 지우가 생선 싫어해? 언제부터?
최근에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생선 반찬 거의 안 먹었거든요. 해숙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손녀의 취향이 바뀐 걸 몰랐다니. 그럼 뭘 좋아해? 요즘은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걸 좋아하더라고요. 치킨은 배달시켜야 하고, 피자는 만들기 어렵고.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생선구이 드시죠. 지우는 제가 따로 뭔가 해줄게요. 수빈의 말에는 배려가 담겨 있었지만 해숙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손녀의 입맛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글펐거든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지만 분위기는 어제와 달랐어요. 지우는 정말로 생선을 거의 먹지 않았고 수빈이 따로 준비한 햄버거를 먹었죠. 지우야, 할머니가 해준 생선도 조금 먹어봐. 동현이 딸에게 말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비린내 나서 싫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정성껏 해주신 건데. 괜찮아, 동현아. 지우가 싫어하면 억지로 먹일 필요 없어. 해숙이 웃으며 말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과 손녀 사이에 이런 거리가 생긴 걸까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수빈이 도와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하면 돼. 아니에요, 같이 하죠. 둘이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수빈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리 정말 잘하세요. 저는 아직도 서툴러서. 천천히 배우면 돼. 처음엔 다 그런 거야. 그런데 요즘 지우 입맛이 좀 까다로워졌어요. 서구식 음식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가? 나는 몰랐네.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한식보다 양식을 더 좋아하잖아요. 수빈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지만 해숙에게는 자신의 요리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가족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지. 다음 날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해숙의 마음에는 계속 상처가 쌓여갔죠. 수빈이 청소하는 방식에 대해 조언하려다 요즘은 이런 세제가 더 효과적이에요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빨래 개는 법을 알려주려다 제 방식이 있어요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우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수빈은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화상회의 중이었고 동현은 회사 워크숍에 나간 상태였죠. 지우가 지루해하자 해숙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랑 같이 만화 볼까? 할머니 휴대폰으로 동영상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엄마 폰 빌려달라고 해볼까? 수빈은 회의 중이어서 방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계속 보채자 해숙은 조심스럽게 수빈의 휴대폰을 가져왔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지우야, 잠깐만. 할머니가 휴대폰 켜줄게. 해숙은 서툰 손길로 휴대폰을 만져봤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실수로 메시지 앱을 열게 됐죠. 그 순간 해숙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이름이 윤혜숙이 아니라 집안 떠드는 앵무새로 저장되어 있었던 거죠. 해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프로필 사진을 확인해 보니 명절 때 억지로 입었던 한복 차림에 자신이 찍혀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있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앵무새가 또 지저귀네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한지 모르겠어.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해숙은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자신을 앵무새에 비유하다니. 그때 화상회의를 마친 수빈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 휴대폰 만지고 계세요? 수빈의 목소리에 놀란 해숙은 휴대폰을 얼른 내려놨습니다. 아, 미안해. 지우가 동영상 보고 싶다고 해서. 아, 그러셨구나. 제가 켜드릴게요. 수빈은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연락처가 노출된 걸 모르는 듯 했죠. 하지만 해숙은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알게 된 거니까요. 그날 저녁 해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와 같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그 메시지들이 떠올랐죠. 앵무새가 또 지적이네. 이 말이 자신에 대한 거였다니. 정성껏 가족을 챙기고 돌봤는데 그게 앵무새가 지저귀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 동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러시면 일찍 쉬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수빈이 말했지만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설거지를 하면서 해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3년 동안 이 가정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결국 자신은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린 건가요? 그날 밤 해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건지. 하지만 아직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해숙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휴대폰에서 본 그 메시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집안 떠드는 앵무새라는 저장명과 앵무새가 또 지적이네라는 문장이 계속 반복됐죠. 새벽 5시 평소처럼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3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아침 준비를 하기 싫어진 거예요.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법이죠. 몸이 저절로 움직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지으면서도 해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성껏 차려준 밥상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고 심지어 귀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니.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싹트고 있었죠.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 아침 식탁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해숙의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수빈의 인사가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게 대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을 앵무새 취급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응, 잘 잤어. 짧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평소라면 수빈이는 잘 잤니? 하고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죠. 아침 식사 중에 수빈이 또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김치 말고 엄마가 사온 김 먹자. 이번에는 해숙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수빈아, 내 김치가 뭐가 문제야? 갑작스러운 반응에 수빈이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지우가 덜 매운 걸 좋아해서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김치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어머님, 동연이 중재하려 했지만 해숙은 계속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23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아왔는데 조금은 존중받고 싶지 않겠니?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순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니 모두 놀란 거죠.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갑자기? 없어. 그냥 말해본 거야. 해숙은 밥을 다 먹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동현과 수빈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 불평 한 번 하지 않던 어머니가 갑자기 변한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여보, 어머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글쎄, 특별히 그런 건 없었는데. 수빈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행동에서 문제가 있었나 싶었죠. 방에 들어간 해숙은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변화가 필요했죠. 하지만 어떤 변화여야 할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만약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집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했던 말이었어요. 집 문서도 해숙 명의로 되어 있었죠. 그래, 내 집이야. 내가 결정할 수 있어. 해숙은 천천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보관해둔 정장을 꺼냈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입던 옷이었죠.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니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해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을 팔려고 해요. 부동산 중개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느 아파트신지요? 해숙은 집 주소와 평수를 말했습니다. 중개인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이 단지는 요즘 인기가 좋아서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15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5억? 해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23년 전에 5억 원에 샀던 집이 이렇게 올랐다니. 네, 신도시 재개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14억 원 정도도 가능해요. 금매요? 네, 빨리 팔고 싶으시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 내놓는 거예요. 해숙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빨리 팔수록 좋겠죠. 그럼 14억으로 해주세요. 최대한 빨리 팔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집 명의가 제 이름이에요.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해숙의 단호한 말투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나온 해숙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팔고 나면 목돈이 생기는데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알아봐야 했거든요. 어떤 상품을 찾으시나요? 정기예금이랑.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건드리는 계좌 있나요? 아, 단독명의 계좌 말씀이시군요. 물론 가능합니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해숙은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니 답답했던 기분이 좀 나아졌죠. 그날 저녁 가족들은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수비는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굴었어요. 어머님, 오늘 밖에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혹시 아침에 기분 상하게 해드린 게 있었나요?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수빈의 사과에 해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어. 하지만 해숙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다음 며칠 동안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해숙은 가족들이 없을 때를 골라 집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집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네요. 23년 동안 살면서 정성껏 관리했거든요. 구매 희망자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계약하겠다는 연락이 왔죠. 14억에 바로 계약하겠다고 하는데요. 언제 계약할까요? 다음 주 수요일은 어때요? 해숙은 가족들이 모두 바쁠 날을 골랐습니다. 들키지 않고 계약을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계약 당일 해숙은 부동산에서 만난 구매자와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14억 원이라는 큰돈이 오가는 순간이었지만 해숙은 담담했습니다.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기로 하죠. 네, 그때까지 이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온 해숙은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단독 계좌 개설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개인적인 목돈 관리요. 해숙은 새 통장을 만들고 계약금을 모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자신의 생일로 설정했어요. 은행에서 나오면서 해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돈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 지금까지 모든 돈은 가계비나 가족을 위한 용도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숙은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 달 후에 잔금을 받으면 완전히 이곳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갔던 제주도 바다가 문득 그리워졌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죠. 그날 저녁 식사 시간 해숙은 평소보다 더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오늘 반찬이 특별히 더 맛있네요. 동현이 칭찬했지만 해숙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앞으로 이런 집밥 먹기 어려울지도 모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닌데. 동현이 웃으며 말했지만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될 일이니까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해숙은 이 부엌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세어봤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겠죠.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야겠어요. 그날 밤 해숙은 침대에 누워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집 계약 완료 후 제주도로 이사가서 조용히 살기. 가족들에게는 떠나는 날에 편지를 남기기. 손녀 지우를 위한 교육비는 따로 준비해두기. 계획을 세우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윤혜숙,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보자. 해숙은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결혼 후 줄곧 누군가의 어머니, 시어머니, 할머니로만 불려왔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해숙은 조용히 이사 준비를 했어요. 필요한 물건들만 골라서 박스에 담고 추억이 담긴 사진들은 따로 정리했죠.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 투룸 아파트 하나도 계약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딱 좋은 곳 같았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잔금을 받고 집을 완전히 넘겨주는 날이었어요.
가족들은 평소처럼 각자 일과를 보내러 나갔고 해숙은 혼자 부동산에서 최종 계약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잔금 12억 5천만 원 입금 확인됐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한 해숙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4억 원이라는 큰 돈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다니.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죠. 잔금을 받은 그날 저녁 해숙은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23년 동안 이 부엌에서 만든 요리 중 가장 정성스러운 상차림이 될 거예요. 갈비찜, 잡채, 동태찌개, 김치전. 가족들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한 상에 올렸죠. 어머님,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네. 동현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정성껏 해보고 싶어서. 해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죠. 온 가족이 모여 앉은 저녁 식탁. 평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모든 갈등이 잠시 잊혀지는 법이니까요. 할머니,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해숙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녀를 두고 떠나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집안 떠드는 앵무새로 살아야 하니까요. 많이 먹어, 지우야. 할머니가 해준 음식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지. 네.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해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낼 때 해숙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써둔 편지 3통을 각자의 방에 놓았어요. 동현에게, 수빈에게, 그리고 지우에게. 동현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를 키우느라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나만의 삶을 살고 싶구나. 집은 팔았고 그 돈으로 새로운 곳에서 살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 가끔 안부 전화는 할게. 수빈에게는 더 솔직하게 썼습니다. 수빈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어. 집안 떠드는 앵무새라. 정말 창의적인 표현이더라. 이제 그 앵무새는 다른 곳으로 가서 지적일 테니 안심해. 지우 잘 키우길 바라. 지우에게는 따뜻하게 썼습니다. 우리 지우야, 할머니는 멀리 가지만 지우를 항상 사랑해.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자라렴. 할머니가 지우만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뒀으니 나중에 꼭 찾아서 써. 할머니는 지우가 자랑스러워. 편지를 놓고 나니 정말 마지막이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해숙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동현이 물어봤습니다. 잠깐 바람 쐬러. 이 시간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곧 올게. 해숙은 담담하게 말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미리 부른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까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3년 동안 살았던 동네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죠. 김포공항에 도착해 제주행 마지막 비행기를 탔습니다. 좌석에 앉아 가방 속 통장을 확인했어요. 14억 원이라는 거금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었죠.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거예요.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한 건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바다 냄새를 맡으니 마음이 상쾌해졌어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겠죠. 미리 계약해둔 투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훌륭했어요. 무엇보다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게 좋았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해숙은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윤혜숙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첫 며칠은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빨래하는 것이 처음엔 어색했죠. 하지만 점차 자유로움을 만끽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채화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가입한 윤혜숙입니다. 반가워요.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완전 초보예요. 괜찮아요. 여기서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동호회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취미도 같으니 금세 친해질 수 있었죠. 해숙 씨, 물감 세트 하나 사셔야겠네요. 그러게요.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처음이시니까 간단한 걸로 시작하세요.
해숙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물건을 샀습니다. 30만 원짜리 수채화 물감 세트였죠.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취미를 위한 구매였어요. 수채화를 배우면서 해숙은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파도, 갈매기의 비행, 일몰의 아름다움.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해숙 씨, 그림 솜씨가 늘고 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동호회 사람들의 칭찬에 해숙은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성취감이었죠. 한편 서울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동현이 편지를 발견하고 집이 팔린 걸 알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해숙은 당분간 연락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마음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석 달이 지나자 해숙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바다를 걸으며 그림을 그리고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냈죠.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본 거예요. 어느 날 동호회에서 그림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해숙 씨도 작품 몇 점 내세요. 제가요? 아직 실력이. 아니에요. 해숙 씨 그림 정말 좋습니다. 특히 바다 그림들. 해숙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그린 그림 5점을 출품했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이 바다 그림 누가 그리신 거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윤혜숙이라는 분이 그리셨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해숙은 이제 완전히 제주도 생활에 적응했어요. 그림 실력도 늘고 친구들도 생기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았죠. 어느 날 오랫동안 꺼두었던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있었죠. 대부분 동현에게서 온 거였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주세요. 엄마 걱정돼요. 제발 안부만이라도. 해숙은 동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곧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몇 개월 더 지나고 해숙은 지우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손녀만큼은 다시 만나고 싶었죠. 조심스럽게 동현에게 연락했어요. 동현아, 나야. 엄마,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했습니다. 나는 잘 있어. 지우 좀 보고 싶은데.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같이 삽시다. 아니야.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지우만 만나고 싶어. 긴 설득 끝에 동현은 지우와의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조건은 서울에서 만나는 거였죠. 약속 장소는 남산타워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녀는 많이 자라 있었어요. 할머니, 지우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해숙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지우 많이 컸네?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지우 보고 싶었어. 그래서 선물 가져왔지. 해숙은 가방에서 수채화 물감 세트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쓰던 것과 같은 브랜드였죠. 이게 뭐예요? 물감이야. 지우만의 세상을 그려보렴. 정말요?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응. 할머니는 이걸로 새로운 세상을 봤거든. 지우도 그림으로 자기만의 세상을 찾아보렴. 지우는 물감 세트를 받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해숙은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주며 함께 시간을 보냈죠. 할머니, 언제 또 볼 수 있어요? 지우가 원할 때마다 만날 수 있어.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 거야. 왜요?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삶이 있거든. 아이에게는 어려운 설명이었지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해숙은 동현을 따로 불렀습니다. 동현아, 지우 교육비로 쓰라고 1억 원 따로 통장 만들어뒀어. 엄마, 비밀번호는 지우 생일이야. 필요할 때 써.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니야. 나는 이제 윤혜숙으로 살 거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동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결연한 의지를 느꼈거든요. 서울을 떠나 다시 제주로 돌아온 해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손녀와의 만남으로 마지막 미련도 정리된 것 같았죠.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해숙은 이제 제주의 작은 마을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수채화 동호회의 회장도 맡게 됐고 개인전도 몇 번 열었죠. 해숙 선생님, 오늘 그림도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해숙을 윤혜숙, 줄여서 해숙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게 좋았죠. 어느 날 저녁 바닷가를 걸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에게서였죠. 할머니, 미술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해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니 뿌듯했죠. 할머니도 자랑스러워. 계속 열심히 하렴. 답장을 보내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붓을 움직이며 해숙은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누구의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아닌 윤혜숙이야. 그 이름으로 다시 웃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 그날 밤 해숙은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에는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혼자 앉아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문득 예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그 32평 아파트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짓던 시절. 그때의 자신은 정말 투명 인간 같았었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록 혼자 살지만 자신의 존재가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할까 설레는 마음이 들었고 저녁에 잠들 때는 하루가 충만했다는 만족감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해숙은 7시가 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었거든요.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뭘 할까? 혼잣말을 하며 하루 일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의가 있고 오후에는 동호회 친구들과 야외 스케치를 가기로 했죠. 저녁에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을 계획이었어요. 모든 일정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 이것이 바로 해숙이 그토록 원했던 삶이었어요. 수채화 강의를 마치고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섭지코지로 향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곳 중 하나였죠. 해숙 씨, 여기 풍경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오늘 그림 잘 나올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이제를 펼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파도 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따스했어요. 이런 순간이 바로 행복이구나 싶었죠. 몇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다가 함께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오늘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해숙 씨는 정말 용기 있으신 것 같아요. 동호회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무슨 용기요? 혼자 사는 거요. 저는 가족 때문에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제 삶인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용기만 내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숙은 마트에 들렀습니다. 저녁 식사 재료를 사려고요. 예전에는 서너 명 분량을 사야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몫만 사면 됐죠. 장바구니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담았습니다. 신선한 채소, 좋은 고기, 맛있는 과일. 누구의 취향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해숙은 음악을 틀었습니다. 옛날 가요를 들으며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서울에서는 수빈의 일 때문에 항상 조용히 해야 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소리를 낼 수 있었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해숙은 베란다에 나가 책을 펼쳤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여행 에세이였어요. 언젠가 유럽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나이에 유럽 여행이라. 처음에는 우스운 생각 같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괜찮고 돈도 충분히 있고 시간도 자유로웠으니까요. 내년 봄에 한번 가볼까? 해숙은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가보고 싶은 나라들을 적어봤어요. 이것도 자신만의 선택이었죠. 밤이 깊어가고 해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도 자신만의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 후 해숙은 정말로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떠나는 첫 해외여행이었죠.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해숙은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들이었어요. 여행 중에 만난 다른 여행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다양했지만 모두 자신만의 이유로 여행을 하고 있었죠. 2주일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제주로 돌아온 해숙은 더욱 활력이 넘쳤습니다.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과 그린 그림들을 정리하며 다음 전시회를 준비했어요. 해숙 선생님, 유럽 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림 기대됩니다. 동호회 친구들이 환영해줬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다음 전시회 때 여행 그림들을 선보일게요.
몇 달 후 해숙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68세의 첫 유럽 여행이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찾았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거든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었죠. 멋진 말씀입니다.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자신의 삶을 사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가고 전시회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해숙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서울에 사는 동현과 수빈도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어머니의 소식을 접한 거죠. 여보,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수빈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이네요.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못됐던 것 같아요.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우리 모두 그랬어. 어머니를 당연하게만 여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간을 들여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원하실 때 다시 연락하시겠지. 그로부터 1년 후 해숙은 지우를 제주로 초대했습니다. 손녀와 일주일간 함께 지내기로 한 거죠. 할머니, 집이 정말 예뻐요. 지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치? 할머니가 직접 꾸민 거야. 일주일 동안 해숙은 지우에게 그림을 가르쳐주고 함께 바다를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혼자 사는데도요? 혼자라서 행복한 거야.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살고 있거든.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지우는 할머니처럼 오래 기다리지 마. 젊을 때부터 자기 삶을 살아야 해. 어떻게요?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할머니 말씀 기억할게요. 지우와의 일주일은 해숙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손녀가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지우가 서울로 돌아간 후 해숙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책을 읽고 여행을 계획하고 어느 날 저녁 해숙은 바닷가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70년을 살았는데 진짜 내 삶을 산 건 이 몇 년뿐이네. 씁쓸한 생각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늦게라도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립니다.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제주로 갈게요. 해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다음 달에 오렴. 밥 해줄게. 밥 해줄게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어요. 다음 달 동현과 수빈 그리고 지우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해숙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으니까요. 어머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수빈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수빈아, 진짜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깨달았거든.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난 아직도 투명인간으로 살고 있었을 거야. 수빈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숙은 수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내자.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해숙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고 가족들도 그걸 알고 있었죠. 엄마 정말 멋지게 사시네요. 동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아내로 엄마로만 살지 말고. 가족들이 떠나고 해숙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는 혼자라는 게 자유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에는 달빛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에 나가 앉았어요. 윤해숙,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살고 있구나.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이제야 자신을 찾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으로 살 테니까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해숙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바람 같았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해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리듬대로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면 되는 거였죠. 그렇게 해숙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비록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되고 충만한 삶이었죠. 누군가의 어머니, 시어머니, 할머니가 아닌 오직 윤혜숙으로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윤혜숙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